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리 환경 관련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강의도 하곤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그리고 그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펄펄 끓는다고 하죠. 그리고 유럽도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도 정도가 상승한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도 상승이 아무것도 고작 1도 올랐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 라고 싶지만, 이 1도 상승한 지구에서는 폭염이라든지 한파,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아내리고 물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또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재앙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변화라고 하지 말자, 지금 이거는 기후가 그냥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비상사태라든지 거의 위기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가디언지에서는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위기라고 쓸 거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 이거 정말 위기야, 큰일 났어 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 위기에 관한 강의를 저도 한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 전에 뵀던 분들도 여기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는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후 위기 심각한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라고 뭘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 것에는 인간의 경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IPCC 과학자들, 거기에 속한 과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태우고 가축을 사육하고 또 농업 활동을 하면서 메탄가스를 분출하고 산업 활동하면서 6%항이 배출되고, 이런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을 한 결과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평균 기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인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찾는 이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92년도에 처음으로 이거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92년도에 처음으로 리우 회의가 열리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구나. 그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늦출 수 있겠네. 그럼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자, 누가 줄일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다 배출한 거잖아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집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지금껏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 유럽연합, 미국, 이런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먼저 의무적으로 줄이는 교토의정서가 시작이 됩니다. 97년도에 이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이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배출량이 쫙 끌어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교토의정서로 안 된다,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파리 협정에 의해서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2030년까지 우리 온실가스 이만큼 줄일게 라고 해서 지난해 2020년까지 전 세계의 200여 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지를 유엔에다가 다 감축 목표량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파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 파리 협정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늘 하루도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77억 명이 경제 활동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 걸어오지 않고 만약 차를 타고 오셨으면은 여러분이 기후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77억 명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배출했겠죠. 그럼 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온도를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노선을 정하자.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이 어디까지가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인지를 좀 결정하자라는 논의를 했었고, 그때 나왔던 2015년도에 파리에서의 기준점이 1.5도냐 2도냐였어요. 자, 1.5도보다 2도는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1.5도, 2도, 이게 좀 2도가 좀 지키기에 가까이 있는데 1.5도를 하려면 훨씬 더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5도여야 될까? 2도여야 될까?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1.5도일 때, 2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2018년도 10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500여 명에 가까운 과학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2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 1.5도에서 막아야 돼요. 1.5도에서 막으려면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메시지가 넷지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때 탄소 중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중립이면은 막 중립지대 0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의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출한 것을 흡수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는 게 탄소 중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배출한 것을 마이너스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자, 이 배출한 것을 흡수를 하려면은 흡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가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출한 것을 나무가 흡수해서 제로로 만들려면은 나무가 얼마나 많이.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면은 꿀뚝으로 CO2가 나오겠죠. 그럼 그 CO2를 캡처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야 돼요. 자, 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또는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흡수는 매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배출량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바닥까지 줄여야 돼요. 그걸 누가?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만에? 2050년 전에 해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30년 정도 남았어요. 30년도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저도 기후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인류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야, 너네 1.5도가 한계선인데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것도 2050년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 라는 질문을, 그런 숙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게 2018년도 10월 달에 한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40년을 전후로 그 마지노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발등에 불이 됐구나.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만만치 않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온실가스의 거의 막 한 80%가 CO2거든요. 근데 CO2는 어디서 배출됩니까? 주로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쓸 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30년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로부터 거의 바닥까지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가 또한 화석 에너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개인의 실천 너무나 중요하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분리수거 잘하고 자동차 덜 타고 공공교통 이용하고 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탄소 중립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사회, 경제, 산업 전반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10월 달에 그 1.5도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은 그레타 툰베리가 등장을 합니다. 스웨덴의 청소년이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이 청소년의 운동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행동, 기후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도 12월 달에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 전에 탄소 중립 국가를 포함한 유럽연합 전체가 그 목표를 달성해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전 세계 경제적인 영향도 크게 닥치게 되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빠졌는데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긴 해야겠는데, 예전처럼 개발 방식, 화석 에너지 많이 쓰고 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라든지 더한 위험이 생길 수 있겠다. 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이게 확산이 되고 또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기상재난, 자, 이거 인간의 경제 활동이 너무나 파괴적이고 과했다. 우리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14일 날 한국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같이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난해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의외의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해 9월 달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건을 생산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이 우리가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일본이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 전까지 일본의 입장은 우리는 탄소 중립은 못한다. 2050년까지 한 80%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죠. 자,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도 탄소 중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난해, 자, 이제 1.5도 기후위기 대응해야 돼. 그런데 탄소 중립까지 가야 돼. 거의 바닥까지 배출량을 줄이고 변해야 돼. 라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가 됐어요. 자, 2021년도가 되니까 이 탄소 중립이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왜 어떻게 빨라졌냐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이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30년 정도 남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미 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30년 뒤에 탄소 중립을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위기 속도에 봤을 때 툰베리도 얘기했듯이 지금 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을 꺼야 되고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2030년까지 파리 협정에 따른 이 목표를 얼마만큼 빠르게 행동에 옮길 것인가. 2030년의 목표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난해까지 각각의 나라들이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는 이 양들을 다 더해봤더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경로가 3도에서 4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몇 도죠?
1.5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각의 나라들이 줄이겠다라는 것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담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2030년 목표를 지금 수준이 아니라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논의가 만들어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의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미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잖아요. 지구의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40개 국가의 정상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자, 2030년까지의 목표를 상향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자기가 먼저 행동에 옮겨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미국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0에서 52% 가까이 줄이겠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하고요. 근데 이 미국이 자기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존 케리 기후 특사를 통해서 캐나다라든지 일본을 설득해서 캐나다가 20%를 더 줄이기로 약속을 하고, 일본이 20%를 더 줄이는 것으로, 캐나다도 최대 20%까지 줄이는 것으로 이 각각의 나라들이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10년 안에 그만큼을 줄이려면은 당장 올해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키우고 줄이는 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쏟아야 되는, 지금 정부 때 시작하고 우리로 치면 다음 정부 때 2022년, 다음 정부가 2022년부터 한 2027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 때 예산을 써가지고 실제 감축량으로 연결돼야 되는 그 양이거든요. 그래서 4월 20일 그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감축 목표가 주요 국가들이 더 줄이는 것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국도 지금 한국의 감축 목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7억 톤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숫자를 7억 톤을 우리가 배출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7억 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11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치면은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7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7억 톤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가 몇 개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줄어들겠죠. 석탄 발전소. 그리고 산업 부분. 우리나라 공장에서 얼마나 온실가스 많이 배출합니까? 그러면 공장들은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가지고 산업계,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건물 분야입니다. 건물에 냉난방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건물 분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여기 우리 구리문화원도 약간 좀 낡았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단열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건물 분야에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수송, 움직이는 이 수송 에너지 거의 화석 에너지잖아요. 그랬을 때 항만, 그 선박은 어떻게 할 건지, 항공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당연히 선박이나 이 항공보다는 철도가 배출량을 적게 하니까 철도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또 여러분이 집에서 몰고 다니는 차도 있지만 지금 수송용 트럭들이 엄청나게 다닐 겁니다. 그 트럭도 다 CO2 배출하면서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물류, 수송, 그리고 개인 이동, 이 모든 것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대책을 내야 됩니다. 폐기물 땅에 묻으면은 또 매립지에서 메탄가스 나오잖아요. 폐기물 어떻게 할 건지. 자, 축산을 하게 됩니다. 소 키우잖아요. 그럼 소가 또 트림하고 하면서 메탄가스가 나가요. 그럼 축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저희가 7억 톤을 5억 3,600만 톤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겨우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한국이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만 줄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미 정상회담 문구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국은 이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달에 영국에서 열립니다. 한국은 상향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1.5도 안정화를 위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월 초까지 발표를 하고 11월에 기후변화 협약에서 총회를 할 때 최종 결정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월 달이죠? 7월 달이에요. 자, 10월 초까지 우리가 내야 됩니다. 10월 초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자, 이렇게 급격하게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이 7억 톤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현재 요구받고 있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약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약 8천만 톤에서 1억 1천만 톤 정도를 더 줄이는 이 요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지금 2050년까지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을 가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가죠? 2050년까지 어떻게 가야 될까요?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2030년까지는 얼마나 더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줄인다라고 하는 숫자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줄일 것인지 이거에 대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안이 아마도 8월 중순경에는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가 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안을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월 중순에 이 안이 나오면은 발전, 전력 생산 부분, 산업 부분, 교통, 건물, 농축수산업, 폐기물,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흡수하는 부분, 총 한 7개 영역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토론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바꾸게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고민 안 해봤잖아요. 석탄 발전소를 모두 닫는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우리나라 지금 전체 전력의 40%를 석탄 발전소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57개의 석탄 발전소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석탄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CO2를 이제는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석탄 발전소에서 지역 경제를 유지해 왔던 상인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해결해 보지 못했던 이런 질문들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안전망도 세우면서 석탄이 빠지면은 전기는 어떡하지? 전기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역별로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될까?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면은 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전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전기 시스템이 바뀌면은 그동안 소비자로서만 행동해 왔던 시민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발전소 관련한 논의만 하더라도 이렇게 논의할 게 많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자동차를 이렇게 살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석유를 달리는 자동차를 다양하게 샀지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이번에 전기차를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연기관을 생산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된 차량이 2,400만 대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거의 인구 2명당 차 한 대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바꾸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하지 않는 시점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을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훨씬 적겠죠. 그러면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 때 훨씬 더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부품 생산하는 공장이 거의 한 2,8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순하게 그냥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직업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유소가 몇 개일까요? 1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유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가 전기 충전 장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들이 규체화됐을 때 우리 생활에 벌어지는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될까? 이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부딪힌 적이 있었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훅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54일간의 장마,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와, 이 비가 어떻게 54일 내내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내리는 주구장창 내리는 비가 기후위기 때문이고, 그 위기의 근저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있고, 그래서 기후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해법을 연결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장의 급한 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또 다음 사람이 해결하겠지, 다음 사람이 해결하겠지 숙제를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근데 숙제를 미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안에 2030년의 목표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3개월 안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숙제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은 누가 계획을 그려가지고 쫙 온실가스 이렇게 쫙 줄이겠습니다라고 그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같이 준비하고 감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 줄이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겠죠.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어느 곳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은 새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온실가스 감축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온실가스 안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런 얘기 하지만 온실가스 안 줄였을 때 뭔가 규제가 있거나 벌을 주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위기에 한국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량 11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배출하고 살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줄이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안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걸 안 지켰을 때 그냥 비난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2천만 명 가까이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염 한파 때문에 자기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야 돼요. 2천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피해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일으키는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 통상, 산업, 경제, 일자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유럽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유럽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른 나라들은 잘 안 지켜요. 그랬을 때 똑같은 철강이나 시멘트 제품이 유럽으로 수입이 됐어요.
유럽으로 수입이 됐는데 유럽에서 철강과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규제를 받으면서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되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이게 생산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탄소 국경 조정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 시멘트나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소를 배출한 것에 대해서 유럽으로 수출했을 때는 비용 부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업계도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부착이 돼야지 유럽 내에서 2024년도부터는 배터리 제품이 판매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고 또 전기 저장 장치로서 매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이 됐는지를 부착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부착한다는 얘기는 탄소를 펑펑 배출했다는 것을 부착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각각의 배터리를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였는지를 부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은 뭘 찾게 되느냐? 에너지를 찾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냥 전기를 쓰게 되면은 석탄 발전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그 전기를 썼을 때는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아리백입니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 이 기업들은 비싼 돈을 주고 돈을 사서라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야지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리백을 선언했어요. 우리도 재생 가능 에너지 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업과 기업들도 기후 위기의 파괴범으로서의 기업이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탄소를 줄이는 경영을 하겠다. 탄소 줄이는데 핵심이 에너지다. 그럼 그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당연히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통상과 무역 질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를 배출했는지를 묻기 시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석탄과 가스가 아닌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기업들이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주세요 라는 요구가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의 일자리, 산업 이걸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에 대한 시스템, 체제를 바꿔야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구리에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햇빛발전 협동조합 스스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 그런 시민들이 또 많아질 때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기후 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게 될 거고 구체적으로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에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받았고, 자, 이거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이걸 논의하는 거는 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 시민 차원, 기업 차원 모든 영역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일자리라든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산업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핵심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같이 가야지 가능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리시도
구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까? 구리시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하고 20개의 기초지자체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자체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매우 당황스럽겠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은 처음 세워봅니다. 구리에서 배출되는 총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구리는 어디가 많이 배출될까요? 산업, 농업, 건물, 수송, 폐기물? 그러면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수단들을 써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려면 예산도 무지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2050년까지 꾸준히 그런 작업들을 해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도대체 미국은 왜 저래?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를 왜 끌어올려야 돼? 석탄 발전소 왜 문 닫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랑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를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한 내용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 해설사들께서도 와 계시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막 자라는 청년, 지금 막 뭔가 이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훨씬 더 이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구에서 많이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리에서는 그런 논의 알리고 학습하고 같이 대안을 찾는 그런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